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려는 사연은 제가 55세 때 겪은 일이랍니다. 저의 친정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사연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동네에서 유명한 집이었답니다. 왜냐고요? 여자들이 성격이 강한, 나쁘게 말하면 좀 극성스러운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자 형제들이 모두 성격이 강하고 고집스러웠어요. 우리 형제는 무려 8남매나 되었답니다. 제가 맞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벌이가 많지 않으셨기에 어머니가 직업전선에 뛰어드셨고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일하는 어머니가 계신 집안의 장녀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형제들을 통솔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강하고 극성스러운 집안의 남자들이 그 성격에 치여서 유순하고 내향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집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우선 아버지는 평상시에 말씀도 없으셨고 목소리도 조근조근 하셨죠. 남자 형제들도 아버지를 닮아 모두 성격이 그랬어요. 골목대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아이를 상상하시겠죠? 저는 여자지만 골목대장이었답니다.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같은 남자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도 아주 잘했죠. 한마디로 8남매 중 맏이로서 저는 형제들을 모두 휘어잡았어요. 본인이 강하고 꺾이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면서도 어머니는 제 걱정을 많이 하셨죠. 성순아, 강하면 부러지는 법이야. 유연해야 누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성격이 그래서 어느 남자가 데려가겠다고 하겠니? 나이 차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둬야 할 것 아니겠니? 엄마 성격이나 내 성격이나 다를 바도 없잖아요. 어디 또 아빠 같은 남자 있겠죠 뭐. 없으면 혼자 살면 되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은 정말 모를 일이더군요. 이런 제가 갓 20대가 넘었을 무렵 한 남자를 보고는 가슴이 설레는 이상한 경험을 했답니다. 여중여고 시절을 통틀어서 젊고 잘생긴 선생님 한 분을 짝사랑하면서 잠시 나도 여자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냥 잠시 스쳐가는 솔바람 같은 정도였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니던 회사에서 만난 회사 선배를 한눈에 좋아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격이 반대인 사람을 만나야 잘 산다는 말이 있죠. 회사에서 만난 이 남자도 참 착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알고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가장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 남자에게 그것도 이렇게나 일찍 사로잡혀 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죠. 8남매 식구가 와글거리는 집이었어요. 그런 와글와글한 집에서 벗어나 둘만의 조용한 보금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그렇게 섬세하고 부드러워도 남자는 남자인가 봐요. 남자인 한 주임이 저에 대한 마음을 먼저 고백하더라고요. 조성순 씨, 우리 말이에요. 서로가 싫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기로 하면 어떨까요? 겉모습도 성격도 결코 여성스럽지 않은 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보자는 고백을 받았다니 저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정말 의외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제 성격이 어디 가나요? 얘기가 나오자 또 나온 김에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그 성격이 튀어나오고 말았던 거죠.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왜 미루나 싶더라고요. 결혼하는 나이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20살이 넘은 성인들인데 말이에요. 엄마, 나 결혼할래요. 나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도 그 사람이 좋아요. 시집 보내주세요. 뭐야? 결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 결혼을 해?
이제 21살이다. 미성년자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 미성년자 벗어났으니까 됐잖아요. 기왕 할 거 빨리 해버리고 말죠 뭐. 그 사람도 반대하지 않아요. 맏아들이래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는 것도 집에서 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남의 집 맏며느리 노릇을 한다고? 아무래도 네 자리가 아닌 것 같으니 좀 더 기다려봐라. 나이 좀 더 들어서 네 성격이나 조건에 맞는 사람 찾도록 해. 엄마는 저를 이렇게 말리셨지만 한번 결심한 일에 대해서 누가 말린다고 듣는 성격은 아니었죠. 고집센 두 여자, 우리 어머니와 제가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승리는 저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도 반대의 소리가 일었어요. 시어머님 되실 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를 보니 남편이 꽉 잡혀서 살 것 같다고 하셨다죠. 시어머니 되실 분도 꼬장꼬장 고집이 센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굳이 큰 꼬투리를 잡을 일 없는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기는 어려우셨을 테죠.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래서 나이 21살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성격이 아주 잘 맞았어요. 섬세하고 배려심이 강한 사람과 성격이 강하고 배포가 좋은 사람의 결합, 나쁘지 않더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녀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남편도 아직 20대였지만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20대 말이었어요. 맏아들이었던 남편은 결혼을 하자 지방에 있는 본가에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니던 회사에서 쌓은 경력으로 고향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영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시집살이라는 것을 시작했죠. 그런데 시집이라는 곳을 가보니 남편의 성격이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를 잘 알겠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의 성격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듣던 대로 정말 꼬장꼬장한 분이었죠. 우선 매사에 고집이 무척 강하셨어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집안을 휘어잡고 계신 분이었죠. 그래서 시집살이의 초반은 저와 시어머니의 마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같은 시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 시어머니는 유순한 남편의 아들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길들여져 얌전한 딸들에 둘러싸인 그야말로 혼자 푸른 소나무 같은 분이었답니다. 저처럼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과 엎치락 뒤치락 싸우면서 기를 키우고 그 강한 여자들 틈을 뚫고 통솔력을 발휘하던 그런 사람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분이셨어요. 산 꼭대기에 독야청청 푸르른 소나무 하나와 온갖 다른 색깔의 나무들 속에서 물들지 않고 푸른 소나무와는 애초에 비길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시집가서 초반에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있었죠. 어머니, 제사를 왜 꼭 12시에 지내야 하나요? 요즘은 오후 9시쯤 지내고 다들 집에 돌아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그런 법도가 있다더냐. 우리 집엔 그런 법 없다. 귀신이 12시나 되어야 찾아오시지 그 전에 너무 일러서 안 오신다. 그런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아라. 어머니, 이 사람 12시에 제사 지내고 다음날 출근하는 거 힘들어해요. 아버님도 다른 식구들도 모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어딨어요, 어머니. 산 사람들 편하자고 지내는 제사예요. 이번에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시는 친척들도 모두 반가워하실걸요, 아마? 사실이 그랬어요. 요즘이야 다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라지만 제가 결혼해서 신혼을 보내던 그때야 어디 그랬나요. 12시에 와서 집에 가지 못하고 하루를 불편하게 자고 다음날 또 일터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 9시에 간단히 제사 지내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선 남편이 시어머니와 제 눈치를 보면서 슬슬 제 편을 들었죠. 그 다음엔 시아버님이 그러셨고요. 시아버님이나 시동생들 모두가 다음날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나가야 했었기에 제 말발이 잘 통했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슬슬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답니다.
저로 말하자면 많은 형제들을 통솔하면서 자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제가 시어머니를 빼면 유순하기 그지없는 몇 사람들을 제 편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를 뺀 다른 사람들이 다 편안해하는 일을 몇 가지 바로 잡아놓으니 그런 경향이 아주 노골적이 되더군요. 하다못해 집에서 매주 띄우고 된장 담가 먹는 일만 해도 그래요. 온 집안에 냄새 풍기고 식구들 입장에서는 청소 하나라도 더 해야 하잖아요. 집안의 큰일이니만큼 아무래도 모든 식구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었죠. 저는 그것도 사다 먹자고 과감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또 반대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을 할 때는 꼭 보조로 도와드려야 했던 시누이들이 조금씩 제 편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집에서 콩 삶아서 매주 띄우는 일이 폐지되었죠. 된장, 고추장, 간장을 집에서 담가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었던 것이었어요. 김장도 200포기씩 해서 이 집 저 집 나눠주던 것을 과감하게 우리 식구 먹을 50포기로 줄여버렸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저에게 큰 적수가 되지 못하셨죠. 이런 식으로 약 10년쯤 흐르자 온 집안이 제 수중에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이제 그저 뒷방 노인네에 불과한 분이 되셨어요. 남편과 시아버지의 유순한 성격과 저의 강한 성격, 사람들이 우리 집 가장이 저 같다고 말들을 했죠.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집안을 이끌어 나갔어요. 이렇게 거의 제 마음대로 집안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꼭 한 가지 제 마음대로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집안의 재산 관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시집갈 당시 시댁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도 꽤 많았고 그 밖에 재산도 많은 그 지역의 유지 집안이었죠. 아버님이 어쨌든 꼭 붙잡고 계시던 재산권, 남편이 아버님을 설득해서 월급쟁이를 청산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은 아무나 하나요? 남편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월급쟁이가 더 어울렸죠. 집안의 재산을 미천으로 벌인 첫 사업이 실패로 끝나고 그것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답니다. 계속되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안에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제가 과감하게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죠. 우선 보험 설계사 일을 했어요. 당시로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 돈을 만지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던 그런 일이었죠. 보험 영업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만질 수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 저는 평상시 제 배짱대로 과감한 투자를 했었답니다. 덕분에 남편이 날린 재산만큼은 아니어도 다시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할 정도의 처지가 되었어요. 가뜩이나 성격상으로 저한테 꽉 잡혀있는 남편이 경제적으로도 꽉 잡혀 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남편은 결혼 전보다 더욱 내성적이고 유순하게 되어 있었고 저는 결혼 전보다 더욱 외향적이고 괄괄한 성격의 여자가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남편과의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어요. 아버님과 남편의 내력답게 이 아들 둘도 모두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답니다. 저는 이 아들 둘만은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게끔 했고 태권도장에도 보냈죠. 아이들은 제가 보내니까 마지못해 태권도장에 나갔지만 그런다고 타고난 성격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 성격으로 어떻게 시집살이를 할까를 고민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아들들의 성격으로 결혼할 아가씨나 만날 수 있으려나 고민하게 되었죠. 그런 고민과 더불어 세월이 흘렀고 아이들이 나이가 차서 혼기에 있었답니다. 저는 눈이 빠지게 아이들이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오기를 기다렸죠. 드디어 큰아들에게서 먼저 소식이 있더군요.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큰아들이 결혼할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켰답니다. 큰며느리감은 첫눈에 보기에도 수줍음도 많고 얌전한 아가씨였어요. 내주는 차와 과일에 거의 손도 대지 못하고 많이 긴장해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어려워하니 아가. 나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아니고
여기 계신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편안하게 하려무나. 큰 며느리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지만 계속 눈을 아래로 깔고 있는 것이 요즘 아가씨들 같지가 않더라고요. 최소한 아들이 며느리에게 잡혀 살 일은 없겠다 싶더군요. 큰아이가 결혼식을 치렀죠. 우리 때야 맏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흔했지만 요즘이 어디 그런 세상인가요? 그리고 저 자신이 아직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나이가 아닌데 다른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라온 며느리를 데리고 산다는 것이 불편했어요. 큰아들에게 살 집을 마련해주고 분가시켰죠. 결혼해서 신접살림을 차린 집에 우선 우리 집 쪽 친척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하더군요. 우리 며느리 옛날 같으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탓을 할 만도 했지만 사실 요즘 세상엔 그것도 흠이 아니죠. 이미 결혼할 때 임신 기간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집들이를 할 때 아이가 벌써 100일이었으니까요. 조용한 성격의 아들과 그 비슷한 성격의 며느리, 그리고 갓 태어난 손주까지 제 엄마 아빠를 닮았는지 울지조차 않더라고요. 그냥 순둥순둥 누워서 손장난 발장난만 귀엽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굳이 손이 갈 필요도 없이 그저 눕혀두어도 얌전하다고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집안이 마치 절간 같았죠. 절간에야 불경 읽는 소리나 목탁 소리라도 나죠. 이건 말수도 적은 아들 부부에 잘 울지도 않는 아이 셋이서 절간보다 더 조용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큰아이가 자신과 똑 닮은 식구들을 데리고 어느 정도 살림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둘째가 결혼하고 싶다는 아가씨를 인사시키러 데려왔어요. 어머, 어머님, 정말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남자로 태어나셨으면 장군이 되셨을 거라고 이 사람이 그러던데요. 하하. 큰며느리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군요. 이리 주세요, 어머니. 못 깎지만 과일 제가 깎을게요. 어머나, 이걸 어째? 다시 닦지 않고 그냥 주워서 할게요, 어머니. 바닥 깨끗해 보이는데요. 둘째 며느리감이 과일을 깎으려고 제게 과도를 건네봤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만 것이었답니다. 큰며느리 같으면 크게 당황했을 상황인데도 이 아이는 당황한 내색조차 없더라고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답니다. 아들 둘의 성격을 두고 고민했던 일, 그것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죠. 작은 며느리감이 어떤 아이인지 얼른 보아도 알겠더라고요. 바로 꼭 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과도를 떨어뜨리자 아들이 더 머쓱해서 얼굴이 불그레해지더라니까요. 참 고민스럽더군요. 그렇다고 딱히 들어서 반대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이 제 남편 역할이 되고 며느리가 제 역할이 되는 건 참 싫더군요. 그게 무슨 모순된 생각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속일 수 없는 제 느낌이고 감정이었어요. 평생 제 앞에서 큰 소리 한번 쳐본 일 없는 남편. 아들이 그렇게 살 것이라는 사실이 정말 싫더라니까요. 그래도 그냥 성격이 좋은 것이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죠. 그런데 나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경우가 딱 그랬답니다. 제가 이 못난 아이의 애입니다. 못난 딸 잘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그런 말씀을요. 곱게 키운 따님 주신다니 저희야 고마울 따름이죠. 상견례 자리에서 우선 화기애애한 인사가 오갔죠. 사돈들 분들의 첫인상을 보고 목소리를 듣자 저는 조금 안도했답니다. 바깥 사돈들 분은 인상이 딱 선비상이더라고요. 목소리도 조곤조곤 하셨고요. 안사돈들 분도 그랬답니다. 그저 조용한 안방마님 같은 분이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고 소란스러운 점이 없었죠. 그래, 자식은 부모를 닮는 법이니까 이런 분들의 딸이니 그저 성격이 활달한 정도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말씀드렸죠?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이 대장부 같은 분이시라고요.
인상도 그러시잖아요. 시원시원하시고 막힌 곳이 없는 분이세요. 며느리가 사돈될 분들 앞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간은 당황했지만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었죠. 저희로서는 막내 며느리를 보는 것이죠. 마지는 마지대로 믿음직하고 막내는 막내대로 귀엽답니다. 못난 아이라뇨.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식사 후에 둘째 며느리 될 아이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나 이 사람이나 다 같이 직장 생활하는 처지잖아요. 패물 준비다 예복 준비다 해서 일일이 시간 내서 회사에서 나오는 게 요즘 회사 생활에서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웨딩 플래너 한 사람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맡겼어요. 두 분도 힘 안 드시고 저희도 직장에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웨딩 플래너?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반에 관해서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물론 둘째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가 바쁘고 일이 많은 회사라는 사실도 알고는 있었고요. 그렇지만 며느리의 말대로라면 양가에 모친되는 저와 안사돈은 거의 할 일이 없다는 것인데 그런 사실에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더군요. 예, 아가. 그러면 너희 둘이 결혼을 하는데 네 부모님과 우리 집 어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결혼식에 나오란 말이냐? 내가 첫째도 결혼시킨 지 얼마 안 됐다만 그렇게는 안 했어. 어머나 어머니, 형님 댁은 형님 댁이고요. 형님 댁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희도 그렇게 하란 법은 없잖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 바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시선이 자연히 둘째 아들에게로 갔죠. 아들이 제 시선을 피하는 것 같이 느껴진 건 제 착각일까요? 아들 녀석은 아무튼 며느리 될 아이의 말에 대해서 그날의 만남이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의 반박도 없었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보지 않아도 알 일이었어요. 즉 며느리가 먼저 의견을 내고 아들은 아무 반론을 못 붙인 것이었겠죠. 어색해하는 바깥사돈과 제 남편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분위기로 끝이 났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 그 웨딩 플래너인지 뭔지 아는 사람에게 결혼식 자체를 다 맡겨버렸어요. 제가 아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이 무슨 부모도 형제도 없는 고아냐? 결혼식을 그런 식으로 치르게. 어떻게 안사돈이나 내가 전혀 할 일이 없는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는 도대체 며느리에게 한마디 말이나 제대로 하는 거니? 엄마, 그 사람이요. 좀 성격이 강한 편이라서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은 꼭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이 그렇게 많이 틀린 적 없어요. 사실 저희 둘 다 결혼 준비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짬짬이 나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요. 회사 일 때문이라는데 굳이 반대를 하고 나서기도 못했지만 왠지 작은 아들에게 섭섭한 감정이 생기더군요. 결혼은 너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끼리 인연이 맺어지는 문제다. 그래서 안사돈하고 소통이 중요한 거고. 너희들이 회사에서 책 잡히지 않도록 웨딩 플래너인지 누군지 대신에 안사돈과 내가 준비해 주마.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제가 그 준비에서 쏙 빠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도 저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지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개성이 너무 강한 데다가 고집이 세서요.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하면서 말을 안 듣네요. 죄송합니다. 사돈될 분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와의 이 첫 번째 대립에서 제가 결국 양보를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들 때문이었답니다. 아들이 저와 며느리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었어요. 가뜩이나 유순하고 마음이 약한 아이라 그런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와 제가 의견이 계속 맞지 않으니
얼굴살까지 헬쑥하니 빠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결혼식을 앞둔 새신랑이 중간에 끼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자 할 수 없다 싶어서 이번만은 제가 양보하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장의 데코레이션이나 분위기 등은 전문가가 준비해서 그런지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일이 뭔 줄 아세요? 세상에 신부의 드레스가 초미니 스커트더라고요. 무릎 위에서도 한참 올라간 스타일의 드레스였어요. 연예인들이 그런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사진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웨딩 드레스인데 좀 민망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 결혼식에 며느리 될 아이가 그런 드레스 차림으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정신이 다 아찔하더군요. 하지만 웨딩 드레스야 결혼하는 신부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그다지 막힌 사람은 아니라서 그저 개성으로 이해하자 했죠. 아들이 둘이게 망정이지 하나만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둘째 아이 성격이 만만치 않네요. 앞으로 우리 집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겠어요.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 비슷한 것을 했지만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역시 헛기침만 할 뿐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더군요. 하긴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갑자기 남편이 좀 가엾어지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지금 한번 겪고 좀 어이없어 하는 일을 남편은 평생 겪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은 뒤를 돌아보기도 했죠. 그런데 돌아보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일까요? 그 처음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둘째 아들 내외가 신접살림을 차렸죠. 얼마 안 있어서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어머니, 집들이를 5월 5일에 하기로 했어요. 쉬는 날이니까 오시기 편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사정상 양가 집들이를 하루에 할 수밖에 없어서요. 양가 부모님들과 직계 형제들만 초청하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친척분들 바빠서 어차피 연락 드려봤자 다 오시지도 못한다. 그렇지만 연락을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는 큰 차이야. 네가 힘들면 나하고 네 동서하고 미리 가서 준비를 해주마. 그렇지만 가까운 친척들께는 오시라고 일단 초청은 해야 돼.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집들이를 초청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제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도와줄 테니 양가 집들이를 따로 하라고 했죠. 아주 어렵게 제 의견대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어요. 하지만 타협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기싸움에서도 역시 힘이 든 것은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둘째 며느리와 저는 사사건건 부딪혔죠. 그러던 중 둘째가 시집 오고 나서 첫 번째 명절인 추석이 되었답니다. 차례 준비 등 필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며느리 둘을 불렀죠. 전업주부인 큰며느리가 먼저 도착해서 저와 함께 대략 의논을 끝내고 작은 며느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회사 일이 끝나고 늦게 도착했죠. 어머니, 제가 형님과 똑같이 차례 준비에 참여할 수 없어서 형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본적인 것만 집에서 하고 사다가 올리는 것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형님 혼자서 힘드시잖아요. 뭐라고? 조상님께 올릴 차례 음식을 사서 올린다고? 차례 음식은 집집마다 각각 다른 것도 있는 법이야. 이건 바로 우리 집식이고 오랫동안 해온 집안의 법도야. 여자가 셋인데 음식을 왜 사서 올린단 말이냐? 오랫동안 집안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었어요. 이것만은 제가 양보하기 어렵더라고요. 이번에야말로 작은 며느리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남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를 줄을 알아야지 원. 어떻게 그렇게 내 방식대로만 하고 살려는 거니? 세상이 모두 네 것이냐? 제가 큰며느리를 이렇게 야단쳤다면 아마 눈물바람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둘째는 제가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전날 그날도 늦게 퇴근한 둘째는 좀 퉁퉁 부은 얼굴로 차례 준비를 돕더군요. 집안일은 전혀 해보지 않았는지 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그거야 이해하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오는 일이 있나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명절을 지내는데 둘째 며느리와 제가 의견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거기다 추석 명절과 설 명절은 연휴 기간이 길잖아요. 보통 하루 전날 차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고 다음 날 차례를 지내고 손님 치레를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곤 하죠. 작은 며느리는 그것도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묻더군요. 명절 준비에서도 둘째 며느리와 저는 삐걱거렸고 그 후 얼마 안 있다가 둘째 며느리가 피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고생이 덜 될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둘째는 회사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무엇 하나 대립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다음번 새 고부가 모두 모여야 하는 때는 제사 때였죠. 작은 며느리는 여전히 음식을 사서 지내자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둘째야,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집안의 전통에 대해 무시하려고 하면 나는 너를 안 보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제사나 명절 준비해서 너는 빠져라. 아니 이렇게 사사건건 시애미를 이기려고 하는 너를 더 이상 보기도 힘들구나. 당분간 안 보고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어머니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면 저도 반대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게으르거나 일하기 싫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제 사정이 그러니 양해해 주십사 하고 드린 말씀이 어머니를 화나게 해드렸나 보네요. 저를 안 보시는 것이 소원이시라면 저에 대한 화가 풀리실 때까지 당분간 어머니 눈에 보이지 않을게요. 세계 1, 2차 대전에 버금가는 전쟁이 제사와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집을 휩쓸고 지나갔고 정말로 둘째 며느리와 저는 당분간 서로를 안 보고 남처럼 지냈죠. 둘째 아들이 또 입장이 곤란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집사람에게 어른이시니 숙이고 들어가라고 했으니 어머니도 아량으로 덮어주십사고 사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기엔 제가 둘째 며느리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죠. 저는 당분간이든 영원이든 이렇게 안 보고 지내는 것이 집안에 오히려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은 거의 울상이 되다시피 돌아갔고 제 남편은 또 남편대로 저를 말렸죠. 아들 말대로 어른답게 아량으로 감싸주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믿어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들들을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둘째가 며느리에게 그냥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 약한 것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심란해 있겠어요. 하지만 어른이라 덮어줄 것도 있고 어른이기 때문에 어렵게라도 가르칠 것도 있는 법이에요. 우리 두 고부는 정말로 그렇게 남처럼 거의 1년을 지냈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둘이 같이 제게 찾아왔어요. 엄마, 재수 씨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수 없잖아요. 엄마가 먼저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둘째도 재수 씨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우리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어때요? 아무래도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집에 있는 것보다는 고생이 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협조를 하게 되기도 할 것 같아서요.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요. 네? 사실 아직 그런 마음 상태도 되어 있지 않았답니다. 둘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대로 제게 서운했겠지만 저는 저대로 또 둘째가 괘씸했죠. 그런데 이번 여행은 굳이 집안일에 나서지 않는 남편까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지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성격이 달라질 리는 없었죠. 여행은 아직 가지도 않고 계획 중인데 또 삐걱이기 시작했어요. 동남아 쪽이라면 나도 찬성이다. 멀지도 않아서 비행기 오래 탈 일도 없고 가서 친지들에게 돌릴 선물을 좀 많이 사야겠어. 자고로 여행은 쇼핑하는 맛이 최고 아니겠니?
동남아 쪽엔 우리나라에 없는 해변이 좋은 곳이 많아요. 연차까지 쓰면서 하는 여행이라 저는 리조트에서 쉴 거예요. 어머니도 쇼핑 때문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힐링하시는 여행을 해보세요. 외국 갔다 왔다고 꼭 친지들에게 선물해야 하는 건 외국 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지 요즘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또 처음부터 의견이 맞지 않는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이미 우리 두 고부는 입장을 서로에게 표현해 보았자 각자 자신의 입장을 고집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네가 말하는 힐링인지 뭔지 하면서 쉬라고 했죠. 둘째는 둘째대로 저더러 쇼핑하시라고 하고는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준비 과정부터 입장 차이를 보인 여행이었지만 가보니 좋긴 좋더군요. 며느리가 말한 대로 해변의 경치도 좋았고 관광지라서 조금만 나가면 제가 원하는 쇼핑을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두 고부는 그렇게 여행을 가서도 각자 행동하기로 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합의에 이른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여행지의 밤에 반딧불이들이 마치 조명을 아름답게 켜놓은 것처럼 빛을 낸다는 그 지방의 특별한 점, 그것을 감상하는 것이었어요. 둘째가 결혼하고 거의 처음이다시피 두 사람 간의 의견이 맞은 것이었답니다. 저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친해진 한국 아줌마들과 같이 쇼핑에 열중했고, 둘째 며느리는 둘째대로 주로 리조트에서 수영을 즐기면서 힐링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모처럼 합의점을 보인 여행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죠. 갑자기 물을 갈아 마셔서인지 아니면 야시장에서 먹은 해산물이 잘못되어서인지 남자들 셋이 모두 배탈로 움직이기 힘들게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기껏 여행을 와서 세 남자는 숙소에서 쉬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세 남자도 역시 반딧불 투어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반딧불 투어를 가기로 한 그 저녁이 되자 배탈은 오히려 더 심해졌죠. 가이드를 끼고 온 여행이 아니라 자유여행이었기에 세 남자의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어요. 아버지랑 우리 둘은 아무래도 어렵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세 사람 상황이 이러니 그냥 남겠다고 하더군요. 아깝지만 어머니와 재수 씨도 그냥 포기하시죠. 두 분만 가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라서 영어가 통하기는 하지만 두 분 다 영어 못하시잖아요. 둘째 아들도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둘을 말렸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니 그때 다시 오자고 하면서요. 그런데 우리 둘이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둘 다 결정한 일을 밀고 나가는 결단력과 배포는 세상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과 큰며느리는 그냥 쉬게 두고 둘만 투어를 가기로 했죠. 세 남자는 우리를 설득해 보았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하더군요. 영어를 못한다고 걱정할 일은 아니세요, 아주버님.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소통하게 되어 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과 저만 다녀올 테니까 쉬고들 계세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관광객들을 태우고 반딧불이의 향연을 볼 수 있도록 다니는 버스가 있었죠. 그러니 우리 단 둘만의 투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도 더욱 안심하고 투어에 따라 나서기로 했죠. 버스가 반딧불이를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에 관광객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투어가 끝난 후 그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숲속에서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우리 두 사람은 참 말이 많았답니다. 이쪽으로 가자, 아니다, 저쪽이 더 잘 보인다 등등 어쩌면 이렇게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너는 그럼 저 위로 가서 보다 오너라. 나는 걸어오다 보니까 저 아래쪽이 더 잘 보이는 것 같더라. 그러세요 그럼. 저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구경하다 올게요. 나중에 어머니 안 모시고 다녔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어머니가 그러자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와 저는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이 투어에서도 따로 행동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따로 행동한 것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어요. 둘째 며느리와 제가 거의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반딧불이들이 빛을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두운 숲속길이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서 실컷 구경을 하고 둘째 며느리와 헤어진 곳으로 가보니 둘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늦나 보다 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죠. 잠깐을 더 기다려보다가 둘째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답니다. 예, 둘째야, 어딨니? 내 말 들리니? 들리면 소리라도 좀 질러보려무나. 저는 숲이 다 떠나갈 정도로 크게 둘째를 불러보았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국의 숲속 거의 정글이라고 할 정도로 밀림이 우거진 곳이었어요. 산짐승들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했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고 대략 눈에 띄는 큰 바위를 기억해 놓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둘째를 불렀어요. 소리를 질러 둘째를 부르면서 한참을 가다 보니 멀리서 둘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두워서 소리만 들리지 잘 안 보여요. 도대체 왜 애초에 약속한 장소로 안 오시고 다른 장소로 가신 거예요? 둘째의 목소리는 다행히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드디어 둘째를 만날 수 있었어요. 내가 딴 데로 갔다고? 내가 가서 너를 기다린 장소는 틀림없이 우리가 헤어진 장소야. 착각은 네가 하고 다른 곳에서 헤매놓고 내 탓이냐? 말도 안 돼요, 어머니. 그 장소에 대나무가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걸요. 그 장소에 어머니가 안 오시니 걱정돼서 저도 헤맨 끝에 어머니 목소리를 듣게 된 거란 말이에요. 누가 다른 곳을 헤맸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문제라면 지금 둘째와 제가 만난 곳은 어쨌든 우리가 애초에 헤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서로를 찾아 헤매다가 영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둘이 다시 만나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버스를 탈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밤의 숲속길 여기나 저기나 다 비슷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애초에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어느새 우리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먼저였는지도 모르게 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어요. 둘째가 우리 집 식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손을 잡아볼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같이 타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손을 꼭 잡고 버스를 타야 하는 곳으로 기억되는 장소로 갔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온다니? 배탈 나서 누워있는 사람들도 걱정인데 빨리 가봐야 할 텐데 말이다. 우리가 너무 헤매서 버스가 벌써 떠났을 것 같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굳이 다른 곳에서 가셔서 구경하신다고 고집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시지만 않으셨으면 이럴 일도 없잖아요. 시간상 버스는 이미 떠났을 거예요. 네가 다른 쪽으로 간 게 문제지. 왜 내 탓만 하는 거니? 아유, 아니다. 지금 이렇게 싸워봤자 일체 도움이 안 돼. 어떻게 리조트로 돌아가느냐를 의논해야 될 때다. 잘잘못은 돌아가서 따지자꾸나. 둘째 며느리도 저의 이런 말에는 동의했죠. 지금 잘잘못을 따져봤자 밤만 더 깊어질 뿐이었어요. 산짐승 소리도 멀리서 들리고 인기척은 없는 곳. 우리는 여전히 다투면서도 두 손은 놓지 않고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버스 타고 올 때 길을 기억해 보면서 걸어서라도 돌아가야지. 길만 잘 들면 그리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으니 말이다. 그런데 제가 가자고 하는 길이 며느리가 기억하고 있는 길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쪽 뾰족한 바위가 있었던 길로 왔던 기억이 나는구나. 이쪽 길인 것 같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큰 뾰족 바위는 못 본걸요. 이쪽 길은 분명히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더 걸어보기로 했답니다.
그 버스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차라도 만나면 얻어 탈 수도 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차를 만나는 그런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숲속을 헤매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사람들 소리예요. 아마도 버스를 같이 탔던 사람들인가 봐요. 빨리 가요, 어머니. 그 사람들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니? 이상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손짓 발짓으로라도 리조트로 가는 길을 물어서 돌아가야죠. 빨리 가서 길이라도 알아봐야겠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배포가 좋으신 분이 이번에는 왜 그렇게 겁을 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빨리 저 사람들한테 가봐야겠어요.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사코 며느리를 말렸답니다. 그러나 우리 며느리가 어디 제 말을 들을 아이인가요? 결국 고집대로 사람의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이동했죠. 저 역시도 숨이 턱에 찼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에서도 둘째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었고 제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예감은 틀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요. 숲에서 맞닥뜨린 사람들이 뭐라고 쏠랑거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뺏는 것이었어요. 가방 안에 현지 통화로 바꾼 약간의 돈이 들어있었답니다. 그것을 모두 털린 것이었죠. 숲속을 돌아다니는 좀도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었답니다. 한참 젊은 우리 며느리였어요. 젊은 여자를 본 그들의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며느리를 향해 접근해선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고 자기들 쪽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힘이 없는 며느리는 그쪽으로 딸려가는 수밖에 없었고 그중 한 사람이 며느리에게 바싹 몸을 밀착하는 것이었죠.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틀림없었어요. 제 눈에는 이제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어요. 나뭇가지, 돌멩이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어서 제 손이 긁히거나 말거나 그놈들을 며느리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죠. 얼마나 나뭇가지로 그놈들을 후려쳤는지 돌멩이들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던지고 휘둘러댔는지 시간도 기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놈들이 제 저항에 못 이겨 저희들끼리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나누더니만 저를 한번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것이었어요. 아가, 다친 데는 없니? 어쨌든 저놈들을 쫓아냈으니 얼른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 둘째 며느리는 그들이 자신을 추행하려 하자 겁을 많이 먹었는지 울먹거리면서도 정신을 차리면서 길을 찾자고 하더군요. 내 방향 감각이 틀림없다. 이쪽 길이야. 아까 버스를 타고 오면서 보았던 바위가 저 바위인 것 같거든. 이번엔 두 말 말고 내 말대로 하자꾸나. 아까 네가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지만 않았어도 그런 큰일을 당할 뻔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게다. 그래서 그 바위를 등지고 우리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답니다. 그런데 큰 길이 나오기는커녕 더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수풀이 갈수록 더욱 우거져 있더라고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비록 주변은 어둡고 인적이 없었지만 우리 고부는 여전히 손을 꼭 잡고 걸었답니다. 그래도 자동차나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추행하려던 놈들을 쫓아버리면서 힘을 많이 쓴 상태라서 걷는 것이 아까만 못하게 느렸죠. 아가, 내가 아까 그놈들하고 싸우느라고 힘이 너무 빠졌구나. 여기 잠시 앉았다 가야겠다. 정신만 차리면 돼. 어쨌든 시간이 가면 날이 밝을 것 아니겠니? 그러고 나서 한 바위에 털썩 몸을 앉혔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제 다리에 무언가 감기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키가 큰 풀인가 하고 손을 대보았더니 그것이 슬슬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다리에 아주 뭉클한 통증을 느꼈답니다.
날카롭게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느낌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숲에 흔히 있는 뱀에게 물린 것이었죠. 저를 물고 나서도 그 뱀은 계속 제 다리를 감아 올라오고 있었어요. 비명이 저절로 나왔죠. 며느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뱀을 손으로 떼어내어 멀리 던져버렸답니다. 그러고는 독을 빼내기 위해 상처를 입으로 힘껏 빨아내 주었죠. 정신이 어질어질하더군요. 곧 쓰러질 것만 같은 저를 며느리가 부축해서 몇 걸음 옮겼지만 결국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며느리가 저를 업고 그 풀숲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가면서 계속 제게 말을 시키더군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향을 기억해서 마을 쪽으로 가볼게요.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말씀 계속 해보세요, 어머니. 하실 말씀이 생각 안 나시면 제 욕이라도 실컷 해보세요. 어머니, 제발 정신 놓으시지 마시고요. 가냘픈 며느리가 뚱뚱한 저를 업고 전속력으로 숲을 속을 헤쳐 달렸어요. 못해도 2-3시간은 흘렀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결국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의 어질어질한 상태도 계속되었고 며느리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어디선가 물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어요. 물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그쪽으로 가자고 했고 결국 물소리가 나는 쪽에서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헬프미, 다이다이. 헬로? 부디 헬프미. 살려주세요. 우리 며느리 다이다이. 뱀, 아니 스네이크, 낙꽉. 현지인들이 직감적으로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나 봐요. 이번에는 정말 선량한 현지 사람들이었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현지인 중 저만큼 뚱뚱한 아줌마가 며느리를 업고 자신의 집으로 가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부축해 주었죠. 간신히 정신을 차린 며느리가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종이에 코리아라고 적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 우리의 국적을 파악했나 봐요. 어렵게 현지 영사관에 연락을 취해 주었고 영사관 직원들에 의해 우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답니다. 연락을 받은 세 남자와 큰며느리가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죠. 그런데 병원에서 알게 된 것 중 다행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건 저를 물은 뱀이 독뱀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뱀이었다면 지금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두 고부의 사이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주려고 계획된 가족여행이 이렇게 황당하게 끝이 났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조금 정신을 차린 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징그러운 뱀을 걷어내주고 자신이 독을 마실 수 있었음에도 한 행동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디서 도대체 그런 힘이 나신 거예요? 정말 원더우먼 같으셨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며느리가 제게 해준 일에 대해서 더 고맙다고 느끼고 있었답니다.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덤벼들어 저를 살리려고 했던 그 행동이 너무나 장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 전우애라고 한다지요. 그것은 함께 힘든 상황을 헤쳐나온 데 대한 동질감일 거예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고 며느리 역시도 그런 것 같았답니다.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숲속에서의 막막함과 도둑대, 독뱀 등 정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느끼게 된 강한 동질감이었죠. 돌아와 간신히 정신을 차린 후 약 1달이 되었을 무렵 제 생일이 다음 날로 다가와 있었어요. 며느리들이 와서 음식을 준비해서 생일을 치를 것인지를 남편이 묻더군요. 이 양반아,
애들 힘들게 무슨 집에서 생일을 차려요. 요즘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 있는 식당들도 많다는데 나가서 하면 되지. 제 생일은 마침 토요일이었죠.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외식으로 생일 파티를 한 후 집에 모두 모이게 되었어요. 저희는 오늘 집으로 갈게요. 월요일에 출근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하루를 집에서 떠나 지내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침 어머님 생신이라서 이렇게 다 모인 건데. 다 모일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은데 온 김에 하루 자고 가야죠. 가겠으면 당신이나 가요. 나는 하루 자고 갈 테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정이 없나 몰라. 그렇게나 앙숙이었던 저와 둘째 며느리가 서로를 챙기는 행동을 한 것이었답니다. 저는 둘째가 늘 주장하던 대로 나가서 외식으로 생일을 치르자고 했고, 며느리는 제가 하자던 대로 집에서 하루 묵고 가겠다는 것이었죠. 둘째 며느리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숲속에서의 일이 생각났는지 얼굴에 의미 있는 미소를 띠더군요. 비슷한 미소가 제 얼굴에도 번졌어요. 어머님, 생신이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예쁜 옷 보러 어머니 모시고 나갈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 여자들끼리만 같이 나가자꾸나. 나간 김에 우리 옷 한 벌씩 그럴듯하게 사입고 오자. 그렇게 둘째네는 우리 집에서 하루를 잤답니다. 다음 날 저와 큰 며느리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같이 백화점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옷도 골라주면서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그 잊을 수 없는 여행을 다녀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커리어를 위해서 아이를 늦게 갖겠다던 둘째네에서 바로 그 해에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그 다음해 초에 예쁜 손녀딸을 보았답니다. 저와 둘째 며느리는 이제 고부간이 아니라 모녀간처럼 지내고 있어요. 아들이 저와 며느리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했던 것도 이제 옛날 일이 되었죠. 그리고 언젠가 제가 느꼈던 대로 남편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들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 성격 때문에 힘들었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최대한 배려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우리 가족의 앞날 밝은 일만이 기다리고 있겠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